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어지럼증은 사고 위험을 비롯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입니다. 원인도 다양해서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 증상이기도 한데요.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재발도 잦아서 일상의 불안감도 크죠. 어지럼증의 여러 원인들 중에서 귀의 문제로 인한 증상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어지럼증을 증상으로 하는 귀와 관련한 질환들도 많지 않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뇨기 3대 암의 하나로 지적되는 방광암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김광진의 진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지럼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 증상이죠. 뇌의 이상 신호로도 또 귀의 문제로도 어지럼증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지럼증은요, 증상만으로 보면 흔하지 않나요? 일시적으로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어지럼증은 정말 증상적으로도 굉장히 흔하고 일시적으로 많이 생기시죠. 네. 어지럼, 즉 이제 영어로는 디즈니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2020년 통계가 한 85만 명. 그중에 이제 60세 이상이 그중에 절반이셨거든요. 2023년 이제 통계가 이제 제일 최신인데 어지럼증으로 이제 진단받은 환자 수가 이제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73만 명이었는데 한 38% 증가한 수치거든요. 이 어지럼은 노인 인구의 한 30% 이상에서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이제 1차 진료기관 방문하는 노인분들 중에 한 3분의 1이 어지럼증으로 오시고요. 75세 이상에서는 가장 많은 증상이 이 어지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석증이 한 48만 명, 그래서 이제 전체 어지럼의 한 5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니에르병에 따른 이제 어지럼이 한 18만에 달해서 5년 동안 한 10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 심장병 중에 이제 부정맥이 한 40만 명 정도로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이석증이나 이 귀에 따른 어지럼이 정말 너무 많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30% 정도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반복된다면 또 강도에 따라서도 위험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석증, 메니에르 언급하셨지만 많은 어지럼증의 원인이 귀의 문제인 경우가 많긴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이 귀에서 생기는 이제 어지럼이 되게 크게 대별해서는 이석증, 그리고 이제 메니에르병, 그리고 전정신경염 등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심혈관으로 보면은 이제 부정맥이나 고혈압이나 빈혈과 연관돼서 또 어지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신경외과, 신경과에서의 어지럼은 또 두통과 연관해가지고 뇌종양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 그런 심한 두통, 병증 등 이제 중대한 병의 증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수가 그것보다는 좀 작겠죠. 이처럼 다양한 과에서 어지럼을 관찰하게 되고 또 다양한 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으니까 자세한 문진이나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거 내가 어느 과에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심지어 이제 의사들조차도 어지럼 환자들을 보면은 이거 어디로 보낼지 모르니까 아유 내가 어지럽다 내가 그러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곤 하시는데 따라서 이제 감별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나 이제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럼증이 심해진다면 귀의 이상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귀와 뇌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이렇게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고개 돌릴 때 어지럼이 생각된다면은 이제 이석증을 가장 많이 의심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석증이라는 거는 어떤 특이한 위치로 머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불순물이 싹 움직이면서 뱅글뱅글 도는 그 어지럼과 눈이 움직이는 안진을 초래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는 어지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말씀을 듣냐면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확 일어났더니 막 뱅글뱅글 돌아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막 빙빙 돌아요.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찬장을 탁 쳐다보는데 머리를 감으려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하는데 막 빙글빙글 돌아요. 하는 게 이제 이석증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석이라는 거는 귓구멍이나 고막 이런 그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 생기거나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 어지럼 기관인 세반고리관에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고 좁아지는 것처럼 이석이나 이런 칼슘 불순물 덩어리들이 이런 평형 어지럼을 관장하는 세반고리관 내를 떠다니거나 내벽에 붙거나 아니면 세반고리관을 막아서 증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귀나 뇌는 그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초성인 이석증은 우리가 움직일 때 생기지만 뇌에 따른 어지럼은 그것보다는 더 이제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심한 보행 장애가 오시거나 어떤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 같은 것이 함께 생기는 것이 또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귀와 뇌의 어지럼의 증상 차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또 왜 그렇게 불리는 이름이 많을까요? 뭐 현기증, 현훈증, 어지럼증까지 여러 표현을 하지 않나요? 그럼요. 100분이 오시면 100가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정말 어지럼은 다양한 양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대개 이제 우리 의사들은 한 4가지 정도로 그걸 크게 대별하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즉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현훈이라는 건데 현훈은 벌티고라고 그 주변 사물이 본인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해 보시면 우리 어릴 때 빙글빙글빙글 골목에서 돌다가 딱 서면 그러면 주변이 막 뱅뱅뱅뱅 도는 느낌이 나잖아요. 요게 그 세반고리관의 물이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지럼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이석증에서도 생기는 그런 현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평형장애는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정신경염 같이 한쪽 말초성이 망가지거나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이 한쪽이 망가진다. 그럼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속적인 어지럼이 있으면서 서 있기 힘들고 그 심한 보행장애가 있으면서 비틀거릴 때 이제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이런 것이 같이 생기는 게 이제 이런 평형장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찌러찌하다, 즉 라이트 헤드드네스라고 그래서 좀 약간 두통, 즉 둥둥 뜨는 것 같이 머릿속이 맑지 않고 꼭 두통이 있는 것처럼 구름 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또 이런 라이트 헤드드네스 어찌러찌함 등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정신경염이나 이석증의 회복기 또는 이제 편두통성 즉 신경과적인 그런 두통 그리고 불안장애 또는 이제 그 약물 어지럼증 약물들이 좀 졸리기 때문에 그런 약물들에 의해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신감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영어로 프레싱콥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절하기 전 어지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거는 대부분 기립성 저혈압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갑자기 앉아 있다가 휙 서거나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훈화 들으려고 운동장에서 오래 서 있으면 그 수축기 혈압이 급감하면서 이 피가 뇌로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면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찌러찌라고 눈앞에서 막 별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 머리로 가는 피가 떨어지는 그런 실신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가장 이제 대별해서 우리가 구별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물이 나를 주위로 도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제 평형장애 아니면 어찌러찌라거나 두통이 있거나 또 실신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참 그래도 다양한 양상들의 표현을 하실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이 참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하죠. 이게 현운증이 있느냐, 평형장애가 있느냐, 어떤 두통이나 어찌러찌함이 있느냐, 실신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대별하는 질환 쪽으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거나 치료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지럼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진료실에서 교수님은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본적인 이런 어지럼
관련돼서 환자분과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가 이제 비디오 안진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경 같은 안진 검사기를 눈에 쓰고요. 눈을 확대시키는 비디오 안경을 쓰면서 머리와 몸을 움직이면서 이제 눈의 움직임, 즉 안진을 관찰하고 어지럼이 생기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석증의 경우에는 이런 비디오 안진 검사기로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석증 생길 때 안진을 우리 눈으로 난으로 관찰하기는 어려웠지만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정확하게 그런 이석에 따른 안진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 이석증으로 확진이 되면 더 이상의 다른 비싸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비디오 안진 검사할 때 우리가 뭘 보냐면은 가만히 딱 지켜봐도 저절로 움직이는 자발안진, 그리고 우측 좌측 볼 때 생기는 안진, 그리고 이제 자세를 움직일 때 또 안진이 생기느냐, 그리고 고개를 흔들었을 때 안진이 생기네.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한 1,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검사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석증이 의심되면 일단 비디오 안진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네. 앞서 동반되는 증상들을 쭉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시간이나 동반되는 증상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런 것들이 그 아까 설명드린 어지럼과 질환과의 그런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빈혈이나 체위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는 그게 몇 초밖에 안 돼요. 어찔하고 그냥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석증의 경우에는 세반고리관 내 이석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쭉 불순물이 움직이는 동안 생기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는 빙글빙글 도는 아주 심한 현운이 움직일 때 눕거나 이제 고개 돌리는 순간 나타나는 거죠. 메니에르 병은 또 틀려요. 그게 아니라 달팽이관이 팍 터질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액이 다시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어지럼 시간이 한 20분 이상, 뭐 심하면은 하루 가까이 그렇게 나타나요. 전정신경염 같은 또 뇌종양이나 이런 다른 질환의 경우에는 심한 어지럼과 구역구토가 수시간 이상 며칠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렵고 이제 걸어다니기 힘든 지경에 이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발생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어지럼의 발생 시간이나 그 기간을 보고 질환을 또 감별 진단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귀의 문제일 경우에는 이제 움직일 때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또 환자들은 나름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나름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저염식, 저당식 같은 이제 식이요법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주무시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시고 뭐 이런 카페인이나 알코올이나 인공적인 것들 그리고 담배 이런 것도 피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좀 쉬거나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운동요법, 즉 우리가 말하는 전정재활 운동이 있는데 의사의 처방 없이 이제 스스로 이석증의 경우에도 이제 우로 누웠다 좌로 누웠다 이런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런 균형 감각을 키우거나 이석을 제거하는 그런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거는 매우 이제 의사로서도 추천되는 바입니다. 일단 이석증에서 이제 어지럼증의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이명의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석증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반고리관의 이석이 움직이는 동안 그러니까 눕거나 이제 고개 돌리는 순간에 이제 어지럼이 발생하는 거고요. 요 이명이 있는 경우에 어지럼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즉 귀의 그 내이 안의 속귀는 소리를 듣는 청각 기능, 즉 달팽이관이랑 몸의 균형을 잡는 평형 기능, 즉 이게 전정기관, 세반고리관인데 요게 이제 같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얘네 둘이 쌍둥이처럼 둘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액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팽이관이 문제가 생긴다. 즉 청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지럼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어지럼 기능이 망가진다? 그러면 일부는 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동반되는 이명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이 함께 또 어지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메니에르병이고 뇌위염에서도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돌발성 난청에서도 꼭 어지럼이 동반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달팽이관과 어지럼 기관이 이 쌍둥이처럼 하나로 붙어 있는 그 구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병적인 어지럼증의 대부분은 귀의 문제다라는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불편한 증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이 어지럼증은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죠. 일단 출근을 못 하니까요. 본인만 출근 못 하면 다행인데 가족들도 이제 케어한다고 이제 이거 일상생활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지럼을 잘 관리해야지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귀의 기능이랄까요. 소리를 듣고 어지럼증을 관장하기도 하고요. 안면신경이 지나는 곳이기도 한데 참 우리 귀가 작지만 단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의 구조는 우리 귀 쪽에 그냥 구멍 하나만 나 있는데 그 귓구멍 뒤에는 이제 웨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막이 있고 그다음에 중이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달팽이관과 어지럼 기관이 있으면서 함께 이제 안면신경과 또 어지럼신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조그만 귀이지만은 너무 듣는 것, 얼굴 움직이는 것, 거기다가 이제 어지럼까지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까지 일단 증상의 차이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원인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석증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질환이 증명이 되면 치료하는 건 매우 쉬우세요. 즉 이제 초기에는 어지럼 약을 드시면서 좀 급성적인 어지럼은 좀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석을 빼기 위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애플리 매뉴버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저 스스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브랜다르프라고 그 환자분들이 실제로 그 불순물을 빼려고 그 이석 치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고리관에 들어있는 결석을 이제 위치 교정을 통해서 없애는 그래서 집에서 움직여가지고 치료하는 거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운동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요. 메니에르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귀고혈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뇨제가 이제 주요한 치료가 됩니다. 전정신경염의 경우에는 어지럼이 몹시 심하기 때문에 이제 대개는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뇌나 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MRI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 즉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주요한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병마다 원인 치료가 또 다르다는 걸 또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검사 결과로 진단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치료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도 그렇고 재발 위험도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석증이 아주 무서운 게 대개 이제 4, 5년에 1회씩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칼슘 불순물이 더 빨리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또 세포가 빨리 죽고 그 시체가 세번고리관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재발이 잦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번 겪으시면은 선생님 약 주시고요. 운동은 제가 알아서 할 거고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이석증의 전문가가 되시는 경우가 많고 메니에르도 우리가 이제 고혈압, 당뇨랑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고혈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이요법에 실패하거나 또 요즘에 짠 거, 단 거, 매운 거, 국물 이런 거 많이 드시거나 이러면은 바로바로 또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음형 난청이 처음에는 있고 어지럼도 없다가 점점 난청이 오면서 막 보청기를 써야 될 정도가 되면서 어지럼이 생기는 진정한 이제 메니에르병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계속 재발되면서 이제 5년, 10년, 15년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섭죠. 이와는 달리 또 전정신경염은 이건 한번 꼭 우리 얼굴 마비처럼 한번 빡 오지 재발이 사실은 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정신경염의 경우는 재발 위험도는 그거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것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 네. 질환별로 또 다 이런 재발도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지럼증이 생길 때 좀 위험 없이 안전하게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자세라든지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리가 저희 이석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데 네. 이 이석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이런 안마기를 사용하실 때, 그리고 이제 거꾸리를 사용하실 때, 네. 그리고 요가, 체조 등에서 무리하게 이제 머리가 아래로 가는 자세를 한 다음에 이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노화나 또 칼슘 부족이나 이런 골다공증이나 갱년기 폐경 때도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약재를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고칼슘 우유 같은 것들을 또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석증으로 정확하게 진단받으시면 네. 이석치환술 등으로 운동 치료로 이걸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고리관에 있는 이석, 즉 돌가루를 병변이 있는 반고리관에서 빼내는 일련의 자세 운동 요법이 가장 중요하고 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아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예방법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네. 항상 활기차게 다니시고 운동하는 분들, 꾸준히 체조 스트레칭 하는 분들은 네. 이런 이석증이 쌓일 가능성이나 이석증이 잘 안 생기세요. 네. 고인물이 썩듯이 가만히 고정된 자세로 지내는 분들이 이 저수지에 이 침전물 생기듯이 이석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활기차게 다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라 꼭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귀의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모두 건강하십시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뇨기계라고 하면 소변을 만들어 배출하는 요로계, 그리고 생식계로 구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뇨기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암에서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이 남성의 3대 비뇨기암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중 방광암은 어떨까요? 전립선암과 비교하면 발생률은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모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성 3대 비뇨기암으로 전립선암과 신장암, 그리고 방광암이 꼽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말씀 주신 세 가지 암이 모두 최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인 방광암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잘 발생하고 대략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한 4대1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방광암의 발생률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방광암의 발생률은 남성의 경우 전체 암이 발생하는 남성 환자의 대략 2% 정도가 방광암입니다. 순위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만 발생률로 보면 전체 남성암 중에 9위에서 10위 정도 하거든요. 네.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한 1,000명 이상의 여성분들이 새롭게 방광암으로 진단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광이 아랫배 쪽에 있죠? 이게 소변을 배출하는 기관이지 않나요? 네, 방광의 위치는 배꼽 아래 부위, 그리고 치골이라고 하는 그 뼈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저장하였다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출을 하는 기관이죠. 즉 항상 소변이 일정 정도 머물고 있어서 소변에 항상 노출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방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방광암의 위험 요인도 일단 나이가 문제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40대 이후에 중년 이후의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고요. 40대 이전의 방광 환자는 비교적 드뭅니다. 네. 특히 50대부터 방광암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40대 이후에, 중년 이후의 환자분들이 많으신 거고요. 이런 나이와 함께 흡연이 또 지적이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학적으로는 매우 명확한데요. 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흡연은 폐암이나 종격동암 같은 호흡기계 암하고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암이 흡연과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병하는 위암, 전립선암, 대장암, 신장암 그 어느 하나 흡연과 관련되지 않은 암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그렇죠. 방광암도 마찬가지인데요.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발암 물질들은 몸으로 흡수되고 소변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항상 소변에 노출되어 있는 방광 입장에서 보면 항상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방광암의 발생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위험 인자를 꼽아보라 하면 당연히 흡연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방광암이라고 하면요, 당황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초기 증상이 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물론 그 증상 없이 건진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혈뇨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성장이 빠른 만큼 혈관도 풍부합니다. 따라서 정상세포보다는 출혈이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초기에 혈뇨를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혈뇨가 이제 초기 증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혈뇨는 눈으로 안 볼 수도 있고 또 혈뇨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방광암의 증상은 아닌 거잖아요. 방광암의 혈뇨는 뭐가 좀 뚜렷한가요? 네, 혈뇨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붉은색의 선혈이 포함되어 있는 소변을 상상하실 텐데요. 실제로 방광암의 혈뇨는 그 색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방광암으로 인한 혈뇨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통증이 없는 혈전을 동반하는 검붉은색의 소변이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혈뇨라고 하더라도 방광암이 아닌 방광염의 경우에는 혈뇨는 분홍색이나 붉은색이고 혈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방광염일 때는 전형적인 장열갑이라고 하는 통증도 동반되죠. 이렇게 같은 혈뇨라고 하더라도 질환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감별을 요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혈뇨의 형태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혈뇨 또는 소변색의 변화가 관찰되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방광암의 혈뇨는 이제 통증이 없는 혈전을 동반하는 검붉은색의 혈뇨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다른 의심 증상도 있을까요? 혈뇨와 더불어서 배뇨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잔뇨감이 생긴다든지 소변을 참기 어려운데 막상 가면 잘 안 나온다든지 하는 배뇨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방광암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뭐 빈뇨나 소변이 급해지는 그런 배뇨 증상은 방광암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어서 증상만으로는 의심하긴 어렵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폐암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감기나 천식 같은 양성 질환과 폐암을 비교해 봤을 때 기침, 재채기, 가래와 같은 비교적 호흡기 증상을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단순 감기인 줄 알고 방치했더니 알고 보면 폐암이었다라는 뭐 기사나 사례들을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방광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암에 동반되는 혈뇨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또 통증도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냥 무심코 별다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증상은 방광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방광염에 걸렸다 자연스럽게 낫는가 보다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증상만으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100% 감별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방광염이 반복되거나 잘 낫지 않을 때 혹시 방광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필 필요는 없을까요? 네, 중요합니다. 방광암 자체도 염증을 잘 일으켜서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방광염이 재발하는 것이 아니고 방광암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환자는 방광염이 재발한다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방광염이 나았다가 호전이 되고 또 걸리고
자꾸 재발하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단순 방광염이 아니고 다른 질환, 방광암뿐만 아니라 다른 비뇨기계 질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방광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암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검사가 필요한가요? 우선 종양이 의심되면 영상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나 CT 등을 통해서 방광 안쪽에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경험 많은 비뇨의학과 전문이라면 육안적인 특징만으로도 이 종양이 방광암인지 아니면 양성 종괴인지 또는 방광염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방광경 검사는요,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를 통하지 않고 국소마취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고요. 금식이나 별다른 전처치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방광암 진단에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방광경 검사라는 게 방광 내시경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광 내시경을 하면서 방광 종양을 일부를 조직을 떼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차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종괴의 크기가 크거나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봤을 때 전형적인 방광암의 모양을 하고 있다면 내시경에서 확인을 한 이후에 전신마취, 척추마취를 통해서 전체 병변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병변을 절제해서 침범 여부라든지를 확인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병변을 제거를 하고 나면 이 방광암이 어떤 타입인지 어느 정도 깊이 뿌리를 갖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초음파나 CT 검사를 일단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건강검진으로 방광 초음파를 하는 것도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혈뇨가 있거나 할 때는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건강검진에는 복부 골반 초음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고밀도 방광 초음파를 통해서 적은 병변도 찾을 수 있고 육안적으로 혈뇨가 나오기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세 혈뇨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방광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으로 방광 초음파를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 초기에 국소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소변검사라든지 방광 초음파를 통해서 아무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광암이 막 자라고 있는 국소 초기암을 발견하는 경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변 검사와 이제 방광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방광암의 치료 방향은 이제 방광 근육을 얼마나 침범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또 표재성 방광암, 근육 침범 방광암으로도 나뉘던데요. 네, 방광암을 한번 잡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잡초가 많이 자랐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얕으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모두 제거하기가 쉬운데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그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잡초 줄기만 잘라내고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거기에서 잡초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그렇군요. 이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얕은 그런 잡초라고 한다면 근육 침범을 한 침윤성 방광암은 뿌리가 굉장히 깊어서 단단히 방광에 박혀있는 그런 잡초와 같은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깊으면 앞서 말씀드린 내시경으로 그 방광암을 모두 다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뿌리가 좀 얕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아무래도 근육 침윤이 없는 표재성 방광암의 치료가 좀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육 침범이 없고 그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표재성 방광암은 내시경 절제로 그 점막까지 모두 다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윤성 방광암보다는 좀 더 치료가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방광암의 성상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소위 약한 초기암은 저분화암, 조금 독하고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은 고분화암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분화암이면 근육을 침범한 침윤성 방광암으로 전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독하고 좀 성장 속도가 빠른 게 고분화암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병변을 제거해도 고분화도인 경우에는 재발 위험도 높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아쉽지만 내시경으로 모든 병변을 제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방광암의 진행을 늦추고 막아주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항암제가 쓰이는 거군요. 그렇다면 또 근육까지 암이 침범한 경우는 방광을 제거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에 비해서 방광을 다 제거하는 방광 전절제술의 비율이 좀 낮아진 것이 사실인데요. 여전히 근육까지 침범한 암의 표준적인 치료는 내시경으로 그 암을 다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광을 다 제거하는 방광 전적출술 또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방광을 제거하게 되면 인공 방광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광을 제거하면 어찌됐든 소변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 방광을 만들거나 또는 요루를 만듭니다. 요루라는 것은 아마 그 대장암에서 좀 더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 대장을 절제를 하고 나서 이 옆구리 쪽으로 해가지고 대변을 밖으로 빼내는 주머니를 차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을 이용해서 옆구리 쪽으로 이제 소변을 밖으로 빼는 주머니를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요루라고 하고요. 인공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소장을 이용해서 방광처럼 둥그렇게 다시 봉합을 해서 인공 방광, 말 그대로 새로운 방광을 소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를 더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비교적 젊은 연세에 방광을 전절제를 했다면 스스로 관리하기 좋은 인공 방광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인공 방광을 좀 관리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옆구리 쪽으로 요루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 방광을 못 만들고 요루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로는 안 되는 건가요? 수술 없이 방사선 치료만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윤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아무리 내시경으로 면도하듯이 다 깎아낸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일정 부분 남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방광을 전절제하는 걸 좀 꺼려하거나 힘든 경우에는 최대한 내시경으로 깎아내고 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방광을 일정 부분 보존하는 치료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수술 결과를 보면 진행된 암에서는 방광을 다 제거하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이 가장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하군요. 자, 그렇다면 방광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는 역시 흡연이니까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광암의 초기 증상인 혈뇨가 발생하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기로 권해드립니다. 역설적이게도 방광암의 혈뇨는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또 한두 달이고 한동안 깨끗하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에 앞서서도 강조드렸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쉽게도 이런 현상이 여러 번 반복되어 병원을 찾았을 때는 방광암이 많이 진행되어서 근치적인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초기 방광암 발견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방광을 드러내는 비율이 많았다면 지금은 내시경으로 비교적 완치를 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 역시 이러한 건강검진이 많이 활성화된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금연하셔야 되겠고요. 혈뇨가 발생하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고 건강검진 꾸준히 하시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광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카마카위 올레의 오버 더 레인보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